자,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글 읽으면서 어땠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걸 느끼셨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잘 봐요. 하얀색 글씨.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독해 지문 있죠? 자, 독해 지문에 내용상 자, 종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종류가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독해 노트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다니엘 노트에.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연습장 없어? 그 연습장 나 없는데 연습장 좀 빌려줄 수 있냐? 뜯어서 빌려주는 친구한테 핸더가 뭐 하나 쏴? 아, 도훈이 멋진 남자. 자, 일단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 바로 논설문이야. 여러분이 풀고 있는 글들을 보면 막 글을 쓴 사람이 막 주장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글들이 많지. 그런 글이 고등 독해에서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논설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글 자체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보면 돼. 쉽게 말해서 자, 주장하기 위한 글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설명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설명문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냥 순수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미안한데 페이지 24쪽에 B의 4번 한번 펴보세요. 교재.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페이지 24쪽에 4번.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기억나는 사람? 페이지 24쪽에 4번을 보시면 소형 만원경이 소형 만원경이 어떻게 만원경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발명되었는지의 과정이 나와 있지. 얘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으려 해도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왜? 얘는 주장하고 있는 글이 아니야. 그냥 만원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설명만 하고 있는 글이야. 이게 바로 뭐다? 설명문이야. 하나 더 해볼까? 얘들아 다음 페이지 넘기면 B의 9번 봐봐. 다음 페이지에 B의 9번에 이야기가 뭔지 알아? 얘 거북이에 대한 얘기야. 그 칸톤스 자이언트 소프트쉘 터틀 있죠? 그게 거북이의 이름이잖아. 그 거북이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뭔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는 이렇다, 서식지는 이렇다, 생긴 건 이렇다, 먹는 건 이런 거 먹는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두 번째로 독해 지문의 스타일이야. 말 그대로 소재에 대한 객관적 특성만 나와 있는 거야. 됐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글의 종류야. 그 다음에 얘들아 세 번째 글의 종류가 뭐다? 일화식 구조야. 일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에피소드라고 하잖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러티브라고 하잖아. 이 녀석은 몇 번 같은 거냐면 얘들아 페이지 25쪽에 B의 6번 봐봐. 자, 페이지 25쪽에 B의 6번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 필자랑 와이프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 마감 시간에 처음에 정하지 않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미친 듯이 몰리기 시작했지.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런데 뭐 했어? 마감 시간에 딱 정하니까 어떻게 됐어? 이제 손님들이 막 늦게까지 오고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그래서 일화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혹은 소설의 일부분을 발췌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봤을 때 1화 모의고사 지문에서 1화와 관련된 글은 몇 번인 것 같아?
18번부터 45번까지 혹시 중3 때 풀어봤니? 모의고사글? 풀어봤지? 거기에 19번하고 가끔씩 36번하고 가끔씩 43번부터 45번 있죠. 이 43번부터 43번부터 45번은 100%야. 얘는 무조건 1화야. 아니면 소설이야. 느껴본 적 있어? 자, 이런 글들이 일화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글이었고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에 얘들아 설명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26번이었던 거 기억나? 26번이 뭐였어? 다음 땡땡땡에 관한 글에 그 땡땡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었잖아. 그래서 엄청 쉬운 문제였었어. 25번 도표 다음에 나왔거든. 이 글이 바로 설명문의 특성이야. 그 다음 나머지 글이 대체로 다 뭐였니? 논설문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 설명문 있잖아. 객관적 특성만 나열한 거 이게 학교 시험에서 순서 문제로 나오면 어떨 것 같아? 어렵겠지. 왜? 주장을 안 하니까 어떤 부분이 딱 드러나는지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순서 문제로 출제 시 뭐하다? 어렵다? 아이고. 됐어? 그럼 반대로 1화 있지 1화. 1화는 순서로 나오면 어떨 것 같아?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해. 1화는 순서로 나오면 엄청 쉽겠지. 왜?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 여러분 소설 읽으면 소설 순서가 바뀌어도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으시죠? 그거야.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에 어떤 게 많이 나온다? 얘가 많이 출제돼.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지지난 수업 때 가르쳐드렸던 주제 10개명은 어떤 글에게 적용해야 돼요? 쌤이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주제 10개명? 논설문이죠. 맞습니까? 1화하고 설명문은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아. 왜? 내용을 다 합쳐야 돼. 싹 다 읽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설문에서 뭐 해야 된다? 주제 10개명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적용시켜 봐야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3단 정리를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주제 10개명 테스트를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3단 정리하는 방법은 이거 다 적었지 얘들아? 응? 잠깐만. 쌤이 이거 잘 못 다뤄. 좀 양해 좀 해줘. 자,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30쪽에 C의 11번 있지? 자, 30쪽에 C의 11번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3단 정리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쌤이랑 채점해서 틀렸던 문제 있죠? 그 틀렸던 문제들을 3단 정리해보세요. 알겠죠? 제발 부탁인데 아주 장황하고 길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 방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흐름이었구나 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보세요. Digital technology are essentially related to metaphors, but digital metaphors are different from linguistic ones in important wa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보면 되거든? 자, 해석을 해보면 디지털 기술이 뭐랑 관련돼 있어?
야, 이거 기출 같다. 기술이 아니라. 자, 디지털 기술이 은유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맞아요? 그런데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는 어때? 다르대.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linguistic metaphor, 자, 언어적인 비유는 are passive,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in the sense that, 어떤 감각에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측면? that the audience, 관중들이 needs to choose, 선택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돼? to actively enter the world,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수동적이야. proposed, 제기되어진, 무엇에 의해서? 비유, 은유에 의해서 제기되어진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센스, 면에서 굉장히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어적 은유는 뭐하다고? 수동적이야. 자, 그러면 언어적 은유가 수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관객한테 자동으로 딱 도와주는 거야? 관객이 선택을 해줘야 돼? 관객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관객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수동적인 거야. 됐어? 아직은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모르겠어,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갈게요. In the Shakespearean metaphor, 셰익스피어 시대의 비유에서, 어떤 비유? Time is beggar, 시간은 구걸자이다 라는 뜻이지. 라는 것에서 the audience, 관중들은 뭐한다? is unlikely to understand, 이해할 가능성이 없다. 무엇을? 비유를, 은유를. 뭐 없이? cognitive effort, 인지적 노력 없이는 셰익스피어가 말한 말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야. 그리고 뭐 없이? without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무슨 말이냐? 훨씬 더 engaging,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셰익스피어의 산문 없이는, 노력 없이는 은유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됐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셰익스피어의 은유는 듣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인지적으로 노력해야 뭐 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 이거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죠. 됐나요?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얘들아, 선생님이 컴마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으면 어디로 보내라? 맨 앞으로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왜? 저자가 쓰다가 놓친 거야. 해석해볼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echnological metaphor, 기술적인 은유는 어떻다라는 거야? are active, 적극적이다. and often imposing, 굉장히 부과하는 느낌이다. 어떤 면에서? in the sense, 어떤 면에서? that they are realized. 얘들아, 그럼 they라는 건 뭐야? 기술적 은유를 가리키는 거지. 그 기술적 은유가 are realized,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면에서, 어디 속에서? in digital artifact, 디지털화되어진 공예품 안에서. 그럼 디지털화되어진 공예품이라는 건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말하는 거지, 얘들아. 됐어? 디지털 기기 속에서. 그런데 그 디지털 기기가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forcefully, 강요하게도
changing 바꾼다. 무엇을 바꿔? 사용자의 의미 horizon 수평선을 바꾸는 거야. 얘들아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하지만 앞에서 언어적 은유 얘기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러면 기술적 은유는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야? 능동적이지. 그럼 능동적이라는 건 디지털 기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느낌이 되는 거지.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술적 은유는 뭐 한다? 능동적으로 사용자에게 디지털 은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줌. 자, 이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글씨 보이죠? 그래서 technological creators, 기술적인 그런 제작자는 cannot generally afford,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뭐 하는 것을? to require, 요구하는 것을. 무엇을 요구하는 거? their potential audience, 그들의 잠재적 청중이 뭐 하도록? to wonder, 궁금해하도록 뭐 할 수 없다? 요구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왜? How the metaphor works, 어떻게 은유가 작동하는지를 궁금해하도록 잠재적 청중이 청중에게 요구하도록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은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누가 되던지 간에 이 디지털 기기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알아서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럼 자동적으로 만들라는 소리지. 얘를 능동적으로 기계를. 됐어요? 그러니까 위에랑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됐나요? 보통 the selling point, 판매되어지는 지점은 is what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바로 무엇이다? 이게 정답이죠. 이걸 대수로 바꿔야죠. 기술의 유용성이 분명하다라는 것이다. 어디서? at first glance, 첫눈에. 얘들아, 너희들 컴퓨터 처음 살 때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세부적으로 다 파악하고 사? 아니지. 컴퓨터나 노트북이 대략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사버리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처음부터 다 여러분들이 깔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왜?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알아서 해주잖아. 뭐 알아서 얘들 윈도우 깔아준다거나, 알아서 여러분 마우스 쓸 수 있게 마우스만 사서 연결만 하면 되게 한다거나, 그치? 알아서 여러분 인터넷 할 수 있게 저기 인터넷 엣지 깔아 놓는다거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능동적이잖아, 그치? 그렇게 이해하는 게 실전이야. 자,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자, 여기서 결론으로 들어갈게.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is beloved, 사랑받는다, in part, 부분적으로. 왜? because, 왜냐하면 the meaning of his works,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의미들이 is not immediately, 즉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and, 그리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의 의미가 무엇을? 몇몇 생각을 뭐에 대해서 on the part of the audience,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분 속에서 뭐 한다는 거야? 몇몇 생각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언어적 은유라는 걸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얘들아, 너 맥베스, 오셀로, 햄릿 읽어봤니? 안 읽어봤지, 우리나라 말로.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 특히 오셀로는 진짜 어려워. 근데 뭐 어쨌든 왜냐면 심리학적인 글이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야? 누구 입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수동적이잖아. 왜? 관객한테 뭔가 노력을 요구하잖아. 자동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펴야 되고 셰익스피어라는 작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셰익스피어 시대의 배경이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언어적 은유는 독자에게 어느 정도 노력이나 생각을 뭐한다? 요구함. 됐습니까? 자, 제가 지금 이거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3분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거 있죠? 이렇게 쓴 게 엄청 디테일하게 쓴 거야.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 더 요약할 수 있어. 브리플리하게 쓸 수 있어.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제 이게 내신 범위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돼? 아, 내가 이거를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언제 봐도 한 방에 이해될 수 있게 정리를 잘 해놔야겠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지. 그 연습을 이 수업 시간에 하라고 쌤이 오늘 이 수업을 준비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되었고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응?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잠깐만.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어디 있어요? 자, 지금 안 보이죠? 뭐가 안 보여요? 제 주제 십계명이 적용이 안 되죠. 근데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 때문에? 보이십니까? 형광펜 친 거. 시원하 보여? 형광펜 친 거. but 맨 위에. 여기. but. 그럼 뭐예요? 앞이 중요해, 뒤가 중요해? 뒤가 중요하지? 결론적으로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다? 아, 디지털 은유는 언어적 은유와 다르고 디지털 은유는 능동적으로 디지털 은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알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게 되는 거야. 누구하고 대조하면서? 언어적 은유이자 셰익스피어의 예시로 들은 것들과 비교해서.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